참사 나흘째를 맞은 새해 첫날 조금 전 저희들이 속보에서 확인했듯 참사 사망자 179명 신원이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사고 나흘째를 맞고 있는데 나흘이 흘렀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중대본 발표 듣기 전에는 179명 중에 4명의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사망자 신원 확인을 받지 못했었는데 중대본 확인을 통해서 179명 모두가 이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바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 179명이 이제 최종 확인이 됐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시신 인도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10몇 명 이렇게 나와 11명 정도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신원 확인은 됐는데 왜 11명밖에 안 돼 있냐라고 보면 지금 시신 자체가 지금 폭발이 일어났고 또 파편이 뭐 100m, 200m까지 분산됐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선이 온전한 시신이 지금 아직 인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신 훼손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어떤 조사 중이기 때문에 네네. 시신 확인이 되면은 더 완전한 시신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유가족들이 지금 시신 인도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면은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유족자들의 분들의 어떤 마음을 좀 헤아려서 신속하고 맞아요.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표현할 수 없는 슬픔 또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신원 확인은 이루어졌습니다만 시신 인도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고의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무한공항 활주로 끝에 로컬라이저를 심어놓은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제 안전구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 밝혔는데 규정을 또 보니까 이게 정밀 접근 활주로니까 기자 측에서는 이제 네. 원래 그렇다 그러면은 로컬라이저까지 포함한 것까지 그 구역이 설정돼야 된다라고 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주로 종단 구역 안에 지금 설치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문제거든요. 예. 지금 활주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활주로가 하나 있겠죠. 우리가 부르는 활주로.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240m 정도 만들어야 되는 정식 명칭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 안에는 모든 구조물을 만들어 놓을 때 7.5cm 밑으로 만들어야 75가 아니라 7.5cm 한 뼘 정도 되죠. 이 이하로 만들어야 되고 또 잘 부서질 정도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와 충돌이 됐을 때 쉽게 부서질 수 있게.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종단 안전구역 밖에 설치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없다.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5m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5m 앞에서는 지금 활주로가 이탈했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지금 7.5cm 규정을 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5m 떨어진 곳에 2m 높이에 지금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 놓는 게 법적으로는 법률의 잣대를 대면은 뭐 오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아주 변명하는 것이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철옹성 같은 단단한 콘크리트 그렇죠. 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지금 사고 원인은 지금 이 철옹성 같은 지금 콘크리트 벽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사고 원인은 될 수가 없지만 예. 사고의 그 확장, 대폭 사고 피해를 늘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세부적인 좀 조치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제 사고 당시에 무한공항이 연장 공사 같은 것 때문에 작동을 안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정밀 접근 활주로라고 보긴 뭐하고 비정밀 접근 활주로로 바뀌었으니까 해당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명을 했는데 그렇죠. 이것도 역시 약간 뭐 말장난이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납득하기 어려운 좀 견해가 우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궁색한 변명이죠. 그러니까 이 규정이 지금 공항 비행장 시설 설계 세부 지침 18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정밀 접근 활구로에서는 방위각 시설, 로컬 시설까지 포함해서. 지금 포함해서 안전구역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만들어 놓으면 그는 7.5cm 이하로 만들어지고 부딪혔을 때 구부러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여기가 정밀 접근 활주로냐 아니냐 지금 아니다 기다라는 이런 그 궁색한 변명을 하고 그렇죠. 있는 지금 실정이죠. 사실 뭐 기능 자체만으로 얘기하자면야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러지기 쉬운 로컬라이저가 아니었고 그만큼의 콘크리트 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건 또 해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동체 착륙은 뭐 세계적으로 보면 자주는 없지만 거의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발생을 해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나 동체 착륙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인명피해가 이렇게 대형 사고로 많이 나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동체 착륙을 하는데 이 로컬라이저 지금은 둔덕으로 생긴 콘크리트, 내부는 콘크리트예요. 밖에서 보면 이게 흙으로 돼 있어요. 여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무안공항보다 더 튼튼하고 더 높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흙으로 보이지만은 그 기장들이 봤을 때 저기를 진짜 오리지널 둔덕으로 보죠. 그렇죠. 둔덕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효과도 있냐면요. 우리가 그 급경사지 있잖아요. 예. 만약에 대형 차량이 내려올 때 브레이크가 파손이 되면 옆에 그 둔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있거든요. 흙같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도 기장이 지금 동체 착륙을 할 때 지금 브레이크 시스템도 안 됐어요. 옆에 플랫이나 이런 게 작동을 안 한 걸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감속이 됐으니 지금 아마 저기 둔덕을 거쳐서 좀 장애를 입혀서 장애를 입어서 지금 속도를 감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만약에 저게 기장이 눈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로 보였다라고 하면 방향을 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동체 착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둔덕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일부 이제 그래도 크게는 바꾸지 못하지만은 1도만 바뀌더라도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 둔덕으로 갔을 때 진짜로 둔덕이었다, 흙이었다라고 하면은 속도 제어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안공항 측도 그렇고 진행 중인 활주로 확장 공사 때 안전 구역도 넓히겠다고 했고 국토부의 안전 기준 자체를 좀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국토부가 엔진 고장이 랜딩 기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엔진과 랜딩 기어 고장은 상호 연동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좀 철회한 것인데 어떤 네. 배경으로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분리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랜딩 기어 작동 시스템을 좀 메커니즘적으로 보면요. 좀 세부적으로 좀 보면 지금 엔진 랜딩 기어를 밑에 내리는 거잖아요. 이 내리는 이미 유압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하이드롤릭 시스템, 유압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유압을 이용하려면 제일 먼저 유압 펌프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유압 펌프가 있으면 그 밑에 유압하는 회전 모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터를 돌려야 되면 어떻게 돌리냐는 얘기죠. 전기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이 회전을 엔진 회전 있죠. 엔진 구동 방식으로 돌리는 방법과 배터리, 전기로 돌리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동차로도 엔진을 작동하면서 조그마한 배터리에 충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도 전기 방식이라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두 개가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는 유압 모터의 밑에 있는 유압 펌프 밑에 있는 모터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엔진이 전부 고장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면 엔진 두 개가 지금 다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유압 작동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완전히 그 연관성을 엔진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 제가 전직 737 기장과 얘기를 좀 해보니까 네. 엔진이 나가서 유압 시스템이 고장 난다면 이 조종관도 굉장히 뻑뻑해서 사실 다시 그 복행을 했잖아요. 네. 복행했을 때 급 선회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연관성은 좀 낮다고도 얘기를 하던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개에서 이제 작동이 스톱이 돼버린 상태잖아요. 지금 전원이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압 펌프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기장은 이제 수동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이제 랜딩 기어를. 그 랜딩 기어를 작동하는 게 이제 수동으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737 기종은 자체 중력으로 인해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하중으로. 예. 그 중력을 칵핏 내에서 레버를 내리면 그렇죠. 밑에 이제 그 바퀴가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 있죠. 예. 그러는데 지금 정상 상태에서 바로 레버를 당기는 게 아니고 또 모드를 한번 수동 모드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전환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유압 시스템이 오프가 되면서 배제가 되면서 이제 수동 전환이 되죠. 그러면 수동을 당겨야 되는데 만약에 당겼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장 조종실 바로 밑에 앞에 랜딩 기어가 있고 뒤에 랜딩 기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12m예요. 그러면 기장이 랜딩 기어 수동으로 당겼어요. 이 당겼을 때 랜딩 기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링크가. 근데 그 중에 또 링크가 하나가 파손이 됐다.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기장이 봤을 때 당겼어요. 대신 근데 랜딩 기어는 작동을 안 하고 있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원인이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쨌든 블랙박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무안공항이 조류 출동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방공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류 퇴치반 규모가 가장 그러니까 새는 많은데 가장 적은 수준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장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류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건 이상이 1년에 조류가 발생이 돼요. 조류 충돌 스트라이크가.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대형 사고. 원래 조류로 인해서 큰 사고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안공항은 지금 특성상 조류가 많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류 사고가 많았습니다. 조류 스트라이크가 제일 많았어요. 5년 동안 통계가 약 600여 건이거든요. 1년에 지금 100여 건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무안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무안에 조류가 많아요. 그렇다면 안전 대책은 다른 공항에 비해서 많은 만큼의 대책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항하고 지금 똑같은 대책의 안전 대책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무안공항이 가장 위험한 공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안전 요원 배치 기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기준이 더 적었다고 하는데 안전 기준도 어떻게 돼 있냐? 뭐 4명 기준이네, 뭐 2명 기준이 하는데 공항에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2명이냐 1명이냐 이렇게 정해지고 있거든요. 장비도 부족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거든요. 새떼를 쫓는 안전관리 요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새떼를 쫓는 데 대해서 방법을 수단을 실행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명, 10명이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만큼 더 좋아졌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더더구나 말씀하신 대로 장비도 부족한 상태고.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안공항은 전국에서 새떼로 인해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위험한 공항이다라고 그렇죠. 지금 분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공항 부지 자체가 이런저런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이제 하나의 훼손이 있었다고 했는데 비행 자료 기록 장치 같은 경우에는 커넥터가 분실됐기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서 분석 가치를 해야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조종실 내 칵핏 내에서 음성 기록 장치에 담긴 자료는 추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장치의 역할을 좀 일단 시청자 이를 위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음성 기록이 들어있고 이제 비행 기록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성 기록 같은 경우도 지금 사고 나기 전에 한 30분 정도가 가장 지금 골든 어떤 그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부장과 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부장과 기장이 어떤 상의하고 부장이 안 됐을 경우 기장이 안 되고 부기장이 하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인이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는 부장과 기장의 음성 기록 장치의 내용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가 됐는데 왜 랜딩기가 작동이 안 되지? 아, 엔진 2개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뭐 연기가 뭐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비행 기록 장치에 보면 지금 비행기는 몇 고도에서 얼마만한 속도로 어떤 선회하는 과정들이 데이터에서 가장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커넥터가 이제 분실이 됐다고 하는데 안에 있는 가장 골든 어떤 자료들의 어떤 시간 타이밍에 있는 자료들이 훼손이 안 됐으면 금방 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포렌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해서 어떤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할 때는 뭐 6개월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로 보면 어때 미국의 어떤 교통안전위원회와 지금 보잉사 조사팀이 우리 국내 안전조사팀과 합류해서 지금 조사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오늘 조만간 중으로 어떤 전반적인 스케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박스가 이제 연결 부위 커넥터가 사라진 채 발견됐기 때문에 분석이 기존에도 한 뭐 몇 개월에 수개월에서 1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 앞으로 조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시간은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커넥터 부분을 우리가 말대로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 연결된 부분은 이제 다른 걸로 교체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골든 타임에 있는 어떤 골든 자료들 이게 지금 데이터가 훼손이 안 됐어야만이 빨라지는데 중요한 자료 훼손이고요. 그렇죠. 우리 전에 뭐
뭐 한두 시간 전에 있는 자료들은 중요하지 않지만은 사고 직전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가장 가까웠을 때 1분 초 단위 어떤 데이터들이 지금 회생이 돼 있다면 살아 있다면 빨라지지만 그것이 않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네. 이번 사고를 두고 제주항공의 어떤 인력 운용이라든가 여러 뭐 이제 다각도로 이제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네. 사실 이 비행도 동남아 운행 같은 경우 사실 새벽에 밤샘 운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무리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올해 정비사 65명을 더 채용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3월까지 운항 대수도 좀 감축하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서도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무리하게 운영했던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 국내 항공사 중에 가장 높은 정비 지원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65명을 더 채용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그 외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앞으로 예. 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사람 더 늘리면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사고를 지금 있는 비행기의 어떤 문제점을 고장 나는 것을 고치는 이런 안전 요원이 아니고 앞으로 사고 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서 보전할 수 있는 예방 보전의 기술력이 있는 안전 관리자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안전 관리자 65명도 좋지만은 이 중에서 어느 몇 명이라도 예상할 수 있는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어떤 안전 관리자, 정비사가 필요한 그러니까 거죠. 사람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질적으로 굉장히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지금 안전 관리는요, 사람이나 비용 이거 가지고 비례되지 않거든요. 물러나 사람이 늘어나고 비용을 더 투자하면 어느 정도는 더 향상이 되겠지만 그렇죠.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자되더라도 어떤 안전의 관리는 그만큼의 효력은 없거든요. 가장 예. 중요한 것은 안전 관리의 전문 인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항공 참사 관련해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